제가 그 교육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거를 공유해 드릴게요. 이게 싱크와이즈로 마인드 맵을 그린 건데, 지금 마인드 맵이 보이죠? 가운데 교육학이 있고, 그 교육학의 큰 분야가 되게 이렇게 6그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행정이라는 게 있고, 보통 우리가 교육 이론 하면 이제 교육 심리하고 교수 학습 방법론, 그리고 교육 평가,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에, 그리고 이제 교육 공학이라는 이렇게 6개 분야가 이제 대표적인 교육학의 학문 그 세부 분야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그 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분야가 교육 심리하고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이제 교육 공학 일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육 심리 쪽에 여러 가지 그 학자들 이론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삐아제, 장 삐아제라고 아주 유명한 그 인지 심리학자가 있죠. 그리고 러시아 학자 비고츠키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 그 저기 뭐야 마인드맵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그러니까 교수 학습 이론이 크게 보면은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인지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란 말이 좀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이게 뭐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데 별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말이 낯설어서 그렇지 구성주의라는 게 그 지식의 형성 과정이 기존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 위에 하나씩 쌓아 올라간다. 이런 거를 구성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론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이게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거 방법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완전 학습 이론, 뭐 전통적 교수 이론 해서 우리 그림에 있는 게 이제 여기 오수빌의 유의미 학습 이론, 그리고 브루너의 발견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그림엔 없지만 이제 가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또 학습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겔루스라고 이분도 좀 유명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 교수 학습법 이런 걸로 많이 그 언론 그러니까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 중심의 학습법, 그래서 problem based learning, 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학습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구성주의 학습 모형에 속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 이것도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기반 뭐 상황 학습. 그래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 설계할 때도 시나리오를 하나 주고 그 시나리오를 갖고 정보 시스템을 설계해서 그 프로그램 코딩까지 해라, 이런 이제 과제를 내주는 게 이게 다 구성주의에서 나온 학습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단계에 따라서 그 학습의 정도를 심화해 나가는 뭐 인지 심화 학습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교수 방법론이 새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학습 이론으로는 이제 브루너, 오수벨, 그 유의미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공학에도 보면은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육학에 어디에 속하냐, 오늘 하는 얘기가 그거를 큰 그림부터 그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교수 학습 이론이고 그게, 그리고 교육 심리학의
일부 이론들이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교육공학에도 그 학습법, 여기 이제 학습 공동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 종이를 갖고 있을 텐데 제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비주얼 패러다임으로 그렸습니다. 우리 회사 비주얼 패러다임으로 거기 보면은 컨셉트 맵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 지도라는 건데 이 마인드 맵으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비주얼 패러다임에 다행히 마인드 맵이 있어서 그걸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 싱크와이즈를 잘 못 써서 이중선이 나가는 거를 도저히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컨셉트 맵으로 그려봤어요. 그 완전히 같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림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러닝 시어리,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가운데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게 교육학과 연관된 학문들이에요. 타 학문 분야.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신학이 있죠. 시올로지. 이게 선이 연결이 안 되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신학의 그 분야에서 이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 교회라고 나와요. 다른 데는 심리학 하면은 심리학자들 이름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피아제, 비고츠키, 앵스트롬, 그리고 브루너, 오스벨, 가드너, 블룸, 스키너, 이 사람들이 다 심리학자들이에요. 교육 심리학자들인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 이론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다.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보면 되죠. 여기 교회라고 쓰인 거를.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리키는 방법, 그건 전형적인 교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는 누가 질문도 못하죠. 그죠? 일방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설교해서 성경에 그 있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그게 전형적인 이제 교수주의 방식이에요. 그게 가장 이제 극단적인 그 교수법의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급진적 학습주의라는 게 있죠. 그 스키너. 여러분들 그 영문으로 된 그림에 보면 맨 오른쪽 밑에 있는 거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 이름들이에요. 이게 다. 그 사람이 개발한 게 레디컬 비헤비어리즘, 행동주의죠. 급진적 행동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키너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그 파블로의 개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개한테 종을 땡땡 치면서 밥을 주면 얘가 침을 흘리면서 먹을 거가 오니까 반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침이 나오죠. 음식을 보면. 그게 이제 무슨 이론이냐면 뇌 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는 그걸 하나의 블랙박스로 보고 외부에서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를 보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그 심리학에서도 뭐 프로이트나 락캉 뭐 이런 사람들 수준에서는 뭐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때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어떤 이렇게 자극을 줘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보고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키너죠. 스키너도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어떤 그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어떤 자극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 학습자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보고 학습 이론을 만든 겁니다. 이제 급진적 행동주의라고 하는 게 자극을 주면 이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초기 이제 교육학자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다른 건 이제 차차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하고 연관되는 게 언어학. 여기서 이제 언어학자는 브루너와 비고츠키 두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 이게 이제 뭐 인공뇌학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네틱스는 번역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네틱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이 1800년 말에 시작을 했는데 1900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요. 한 45년 뭐 이때부터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통제 이론, 사람을 어떻게 조종할 것인가 이런 이론부터 1800년대 시작이 된 건데 이런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 이름으로 시작한 게 한 1950년, 60년 그때예요. 거기에 이제 여기 대표적인 학자로 나온 게 파스크란 사람이 있고요. 이 밑으로 선이 돼 있죠. 여기 파스크란 학자가 있고 위에 본 글래서 필드, 본 글래서스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가지고 교육학에 적용한 사람이에요. 그 사이버네틱스 하면 인공지능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계를 작동하고 통제하듯이 사람도 기계적으로 어떤 자극을 주고 피드백을 일으키는 거를 통제를 하면 그러면 마치 왜 여기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있죠. 우리 이 사무실에 저기 에어컨도 보면은 난방기도 그렇고 일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죠. 그게 이제 자동 통제 시스템이 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것도 사이버네틱스에서 나온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사람도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육학에다가 접목시킨 게 이제 여기에 본 글래서스 펠드라는 사람하고 파스크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설계죠. 학습 설계. 그래서 교수 학습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 이제 밀 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표현 구성주의를 주창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림을 전체 이해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교육하고 깊이 연관된 학문이 철학. 여기에 이제 철학에 선이 간 사람이 본 글래서스 펠드도 철학자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존 듀이, 미국의 학자죠. 교육학자. 듀이라는 사람. 그리고 프레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브라질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흔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교육학. 교육학자로 분류된 사람이 듀이, 그 다음에 몬테소리. 몬테소리는 학원도 있죠, 그죠? 어린이집 할 때 뭐 몬테소리 유치원 뭐 이런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교육학자예요. 그리고 하그리 리브스, 프레일이, 이 사람들이 다 교육학자들이에요. 홀트, 일리츠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 같아요, 이름이. 그 다음에 플레밍이라는 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교육학자 이론, 교육학 이론을 낸 사람들이고, 그 밑에 보면은 조직론, 경영학에서도 이 조직하고 연결해서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허니 멈포드, 그 다음에 콜브, 아지리스, 그 다음에 노나카라고 일본 사람이에요. 노나카 다구치라고 이 사람들은 한 90년대에 되게 유명하게 학습 조직,
이런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써서 뭐 베스트셀러가 됐죠. 전 세계에 엄청나게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노나카 다우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근데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뭐 1910년대 뭐 동작 연구한 그 테일러는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냥 조직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테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인류학. 사회인류학이라는 학문에서 언급된 사람이 이제 레이브 앤 웸거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빨간색 비슷하게 돼 있는,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짙은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짙은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게 사람 학자들 이름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 그게 학습 이론이고, 그 중에 이제 특수한 모델들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좀 우리 교육하고 좀 관련이 높은 거, 그거를 보라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 회사 비주얼 패러다임에 들어 있으니까 뭐 프린트를 해서 봐도 되고요. 거기 직접 들어가서 열어도 됩니다. 비주얼 패러다임 쓰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쪽에 교육 심리학 쪽부터 보죠. 네. 심리학에 보면은 아까 이제 스키너는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 자극 반응 모델입니다. 어떤 자극을 주면 학습자가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 이래서 지금은 별로 쓰이지 않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블룸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도 초기 학습 모델을 개발한 사람인데, 완전 학습이라 해서 여기 그림에 보면 마스터리 러닝이라고 한 게, 그게 마스터한다리죠. 어떤 새로운 이론을 배울 때 완전히 다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학습 목표를 주고 밀어붙이면 학생들은 완전히 다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현대 학습 이론에서는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초창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고, 제가 이제 MBC에서 책 소개할 때 다음 주에 소개할 책인데, 보통 우리가 사람의 어떤 지능 지수, IQ를 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이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는 그런 IQ만 갖고 측정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다중지능이 있다. 그래서 8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언어 지능이 뛰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 지능을 갖고 있고, 가수나 뭐 작곡가 이런 사람들은 음악 지능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뭐 말 못한다, 수학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수학을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음악가들이 수학적 머리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원래 음계를 처음 정의한 사람이잖아요. 서기 뭐 한 400년 전에 음악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수학자예요, 그 사람은. 수학과 음악은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음악하는 사람들은 수학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IQ만 따지면은 박셀이나 무슨 박찬호 이런 세계적인 스타가 나올 수 없죠. 그 사람들 운동 희경이 잘 발달해서, 김연아 이런 선수들은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도 잘 보는 사람들, 어디 가면은 잘 찾아가, 길 잘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친화 지능이 뛰어난 사람,
이 방송을 우리 딸이 안 들을 텐데 이 인간 진화, 그 친화 지능이 되게 높아요. 우리 둘째 딸이. 사람을 금방 사귀어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잘하고 철학자들이 이런 지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자연물을 보면은 되게 거기에 친밀감을 느끼고 동물들을 사랑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생물학자나 그 자연과학자가 될 확률은 없죠. 이런 사람들. 개미를 보고 막 그 흥미를 가지고 밀접하게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연 친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존 지능, 그 자기의 뭐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자기 존재감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의 지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 IQ 하나로만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가드너의 다중 지능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의미학습 이론을 개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공부를 할 때 자기한테 무슨 의미가 있으면 빨리 이해가 되는데 자기의 관심사도 별로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도 않고 그런 거는 공부를 시켜도 머리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 수업을 들으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직장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인식하고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미학습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 이 사람이 이제 언어학자인데 발견학습 이론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이 발견학습이라는 건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그 교과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래서 발견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 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개념이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학습 방법. 이거를 이제 발견학습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브루너라는 사람이 그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이 발견학습을 보라색으로 해놓은 게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학생들한테 그 특히 이제 소셜 사회학 쪽에 그 우리가 이제 방점을 두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기능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이 교육을 받으면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거다. 너에게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잘 해서 학습 동기를 초기에 유발해 주는 이론으로는 이 오스벨의 의미학습 이론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짤 때 제안서 쓸 때 이걸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앵스트롬의 그 확장 학습이라고 하는 것. 그 뭐 확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서 하나 더 덧붙여 나가는 건 쉽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를 들어서 쉬운 랭귀지를 하나 배웠다. 그러니까 HTML을 배웠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게 또 훨씬 쉬워지는 거죠. 처음부터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HTML을 공부하고 나서 하면 그게 좀 쉬워지고요. 또 그런 그 확장학습 이론을 적용해서 만든 게 이제 예를 들어 스크래치 같은 거. 이렇게 블럭을 갖다 뜯어붙이면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린애들도 그거는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쉽게 게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나면 그거를 확장해서 뭐 R을 배워도 되고 파이썬을 배워도 되고 그 공부하는 속도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런 이론을 적용한 게 이제 확장 학습 이론이라서 이거는 우리 교과 과정에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앵스트롬의 확장 학습 이론. 그리고 이제 비고츠키라고 하는 러시아, 이 사람은 뇌과학자예요. 그 루리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 뇌과학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비고츠키라는 사람이. 근데 교육학에서도 상당히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요. 비고츠키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접 발달 영역. 우리 그림에 보면 초록색 위에 있는 거 있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게 존이 영역이죠. 그리고 프락시미얼이 근접하다. 뭐 프락시 서버 이런 말 하죠. 그 가까운 그 데이터 뭐 이런 거를 검색하고 할 때 서버를 하나 옆에 더 두어서 안전하게 그 이쪽에서 못 찾으면 다른 데 가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걸 프락시 서버라고 하잖아요. 그게 근접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프락시. 뭐 우리가 대략적으로라는 단어도 approximately 그러죠. approximately. 그게 프락시가 그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접 발달 development zone 영역.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어려운 거를 과제를 내주면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하죠. 그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자기가 풀려고 하는 과제 어려운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설명을 그냥 새로운 이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또 과제도 답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근처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그 길을 찾아서 새로운 거를 원리를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이 비고츠키가 개발한 근접 발달 영역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거와 유사한 개념이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여기 보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스캐폴딩. 이게 뭐냐면 비계라고 그래요. 비계. 근데 비계라는 말이 더 어렵지 않아요? 그 돼지 비계 그게 아니고 그 건물을 지면 옆에다가 이렇게 쇠봉으로다가 사람들이 올라가서 일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죠. 그거를 비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야외 무대 같은 거 차릴 때 임시로 철근으로다가 이렇게 그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스피커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무대도 치고 만들죠. 그런 거를 비계라고 해요. 비계. 한자로. 영어로는 이게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학습 자료로 보완 자료를 준다든지 말로 도와준다든지 이런 거를 스캐폴딩 한다고 그래요. 이게 다 비고츠키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개인 코칭, 멘토링 이게 바로 근접 발달 영역과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에는 꼭 그 응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 장 삐아제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죠. 이 사람은 그 여기 보면은 제네틱 이피스테몰로지, 에피스테몰로지, 제네틱 에피스테몰로지. 이게 이제 발생적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그 나이가 그러니까 커가면서
그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0세부터 2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감각 운동기라고 그래서 얘들은 뭐든지 입으로 갖다 대고 빨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정보를 인식합니다. 그런 기간을 0세부터 2세. 그 다음에 2살부터 7살까지는 보통 전조작기라고 해서 이때는 아이들이 그 뭐랄까요, 이게 변형이 되면은 원래 것으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삼각산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산을 하나 조그만 이렇게 모형을 놓고 뒤에 조그만 산을 2개를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동물들 이런 걸 늘어놓고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2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 쪽에 가려져 있는 거는 보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아이하고 이제 마주 앉았으면은 선생님 쪽에서만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돼지가 이쪽 산 앞에 있다. 그러면 아이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그 돼지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2살부터 7살짜리는. 근데 이게 8살, 12살 요 정도 사이에 되는 애들, 그러니까 8살 이상이 되면은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이죠. 얘들은 한 바퀴 돌아요. 이 삼각산을 뒤에 뭐가 있나 다 궁금해가지고 돌아가요. 그래서 선생님 쪽에 뭐가 있지?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돼지가 한 마리 앉아 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7살 이하 되는 애들은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쪽에 뭐가 있지? 그러면 그쪽에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줄 모르는 나이가 2세부터 7살. 이게 이제 전조작기라고 하고 7살부터 12살, 그러니까 8살, 12살 요 사이,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이때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타인도 배려하고 그리고 전체로 다 이렇게 뭘 묶어서 구분도 할 줄 알고 범주를 나눌 줄 알아요. 카테고라이즈 이런 거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12세 이후가 되면 이제 형식적 조작기라 해서 성인과 같이 거의 추론도 하고 없던 사실에서 유추를 해내기도 알고 이런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삐아제는 그 나이에 맞게 아이들을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은 성인들이라서 별 관계는 없죠. 우리 거하고는.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이 삐아제의 발생적 인식론을 좀 공부해서 아이들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공부하는 수준도 그 나이에 맞춰서 해야지 너무 앞서서 그 성인들이 배워야 될 거를 뭐 학습을 시킨다든지 선행학습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공부에 대한 관심을 잃어서 오히려 공부 잘할 수 있는 애들을 조기에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사이버네틱스, 그 인공두뇌학의 학습 이론을 만든 사람, 본 글래서스 펠드. 이 사람은 저도 이름을 잘 몰라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구성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위에 구성주의 위에 보면은 연결주의, 사회 구성주의, 급진적 구성주의, 뭐 표현 구성주의 해가지고 구성주의가 되게 그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어떤 거냐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구성주의는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돼 있고 컨스트럭셔니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네. 그 번역을 같이 그냥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철학 공부할 때 구조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구조주의라는 거는 그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그 구조에 영향을 받지 우리가 구조를 바꿀 수는 없죠. 그게 구조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성주의는 한 학습자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 지식을 쌓아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구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는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학습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도 내가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팀 학습 이런 게 이 구성주의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 구성주의죠. 그 다음에 연결주의는 이것도 이제 사회 구성주의에 약간 비슷한 건데 일종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하면 학습이 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육생들을 개별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친해지게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뭘 알고 있는지 어떤 걸 나보다 먼저 깨우쳤는지 이런 걸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경쟁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학습 과정이. 그래서 이 연결주의라는 거 그래서 왜 보통 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하죠. 동기생들끼리 이제 수료한 후에도 가끔 만나서 자기가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새로 자기가 배운 지식도 거기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런 식의 모임을 갖게 하는 거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졸업한 후에도 가끔 이렇게 동기생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자극도 받고 새로운 정보도 습득을 해가지고 무엇을 내가 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다 연결주의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게. 그리고 이제 표현 구성주의라는 거는 자기가 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죠. 말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음으로써 내 지식이 빨리 발전한다. 이런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키는 거가 이제 이 표현 구성주의에서 나온 학습 이론이에요. 학생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렇게 교수한테 수업을 들은 것만 이해해가지고서는 자기 지식이 잘 안 돼요.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은 그러면 확실히 자기 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지식이 구성된다. 그런 주장에서 나온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팀원들끼리도 서로 발표를 자꾸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과정 보면 보통 그 중간 발표, 뭐 기말 발표 이런 거 시키죠. 그것도 일종의 표현 구성주의 교육 이론의 한 실천 방법입니다. 그런 게. 그런 걸 주장한 사람이 이제 밀 우드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교수 학습 설계를 할 때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런 걸 꼭 집어넣는 거죠. 중간중간에. 가능하면 발표 기회를 많이 줘라.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 유럽 사람들,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 심리학자가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 프래그머티즘이라는 거를 교육학에다 접목시킨 사람이에요. 우리 그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사람이 익숙한 단어가 그런 게 있죠. 세만틱스하고 문법을 뭐라 그러죠? 신텍스, 그죠? 신텍스. 그리고 프래그마틱스. 이 세 가지가 언어의 3요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세만틱이라고 그래요. 세만틱. 그 네트워크 모델이나 그 검색 엔진에도 세만틱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용해서 검색 엔진을 만드는 방법론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의미들을 이렇게 단어끼리 연결을 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 연관어 검색. 그게 이제 세만틱 네트워크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의미란 뜻이고, 그래서 의미론, 그러니까 언어에서 중요한 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의미론이에요. 세만틱스. 그 다음에 문법. 그게 이제 신텍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도 어떤 변수의 어떤 값을 뭐 숫자를 집어넣든지 문자를 집어넣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변수의 값을 변수를 선언하고 의미를 넣죠. 그게 이제 세만틱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 맞아야지 에러가 안 나죠. 그죠? 디버깅 하는 게 문법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신텍스라고 하죠. 신텍스는 틀리면 디버깅이 돼요. 즉 컴파일러가 찾아내요. 뭐가 틀렸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죠. 신텍스가 틀리면. 근데 세만틱스는 의미론이라서 그 컴파일러가 못 찾아요. 오류를. 인간만 뭐가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의미가 틀린 거를. 그래서 세만틱스와 신텍스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언어의 요소가 프래그마틱스예요. 프래그마틱스라는 거는 누가 언제 어디서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어 이런 말이 너 죽어 그러면은 욕이잖아요. 너는 죽어.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말 하죠. 누가 막 깝죽거리고 막 말을 많이 하면 너 죽어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실제 죽으란 얘기, 다이가 아니죠. 너는 좀 빠져 있어 이런 얘기죠.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고스톱 칠 때도 야 너 죽어 그럴 때 그게 사람 죽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포기해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언제 누가 그걸 또 누가 말을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냥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 형이나 뭐 선배가 야 너 죽어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하는데 그 자기보다 새까만 후배가 자기 선배한테 너 죽어 이래 보여요. 당장 쌈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를 프래그마틱스라고 그래요. 네, 용법 이렇게 얘기하죠. 용법. 화용론이라고 해요. 학문에서는. 그거를 처음 그 정리한 사람이 이제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미국의 언어학자인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육학에다가 접목한 사람이 바로 존 듀이예요. 이걸 우리는 실용주의라고 해서 그래요. 실용주의. 근데 그 실용주의란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 정약용 이런 사람들 실학파라고 그랬잖아요.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걸 이제 실용주의라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지금 실용이라는 말은 실제 사용하는 데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를 실용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 실학 이걸 추구했던 사람도 실용적인 학문을 한다. 그잖아요. 실용음악 그러면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말은 잘 안 어울려요. 어쨌든 존 듀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 한글로 해석한다면 실용 그 주의 교육 학자예요. 이 사람의 그 경험 교육을 강조를 했어요. 실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OJT나 현장 학습, 그 다음에 뭐 인턴십 이런 것들이 다 이 경험 교육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갖고는 이론적으로 배워서는 제대로 지식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 가서 직접 일을 해봐야 배울 수 있다.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만든 학습 방법론을 이제 경험 교육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존 듀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몬테소리 이 사람 많이 들었죠. 이분도 구성주의 학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학습된 게 있으면 그 위에 하나 더 쌓아서 새로운 교육을 받는 게 쉬워진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돼서 과학적 그 학습 이론, 특히 이제 영재 학교나 과학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들한테는 이 몬테소리 교육 방식을 적용해서 그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그리무스라고 하는 학자, 이 사람도 교육학자인데 상호 관계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수가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이 학생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 성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쓰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 조각을 해놓고 그 조각품을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그걸 신이 살려줬어요. 실제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걔랑 사귀는, 그 외에 그 피노키오도 그런 게 나오죠. 할아버지가 목각을 이렇게 계속 깎아가지고 인형을 만드는데 그 자기가 애착을 들여서 만든 그 인형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식처럼 데리고 사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절히 원하면 상대방이 변한다. 이런 거를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육에서도 교수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그 학생들을 친자식처럼, 친동생처럼 얘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걔를 높게 평가를 해주면 애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그 자존감이 늘어나면서 공부할 맛도 나고 학습 효과도 늘었는데 넌만 해도 안 돼. 맨날 이렇게 가서 머리나 쥐어박고 그 아이한테 네 머리 갖고는 이거 백날 해도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낙인 효과죠. 그 아이는 잠재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학습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좌절을 하고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호관계론이라는 게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사의 인성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교수 유형이 사자 사육사 같은 사람. 사자 사육사는 어때요? 매겼다 때렸다 그러죠. 혼내고 말 안 들으면 그런 식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더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막 몽둥이 회초리로 갈겨가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스타일,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연예인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학생들을 막 즐겁게 하고 뭐 사탕도 주고 웃겨가면서 하면은 교육이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신낭만주의. 그 애들하고 관계를 형성을 좋게 하면 그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막 같이 술도 먹으러 다니고 차도 같이 마시고 막 이런
저도 한땐 그랬는데 신낭만주의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교수 유형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을 그 동등한 인간으로 보고 존중해주고 좀 실수하면은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북돋아주고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학습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이론을 만든 게 이제 하그리브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브라질 학자인데 비평적 언어 교육, 여기 영어로는 critical pedagogy, critical, 비판적으로 그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하나의 정치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혹시 여러분이 그 이문열의 소설에 보면 그 힘센 아이가 이렇게 한 반에 있어가지고 그 아이하고의 그러니까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되게 몸이 약한 애들이 많잖아요. 얘들하고의 그 권력 다툼 이런 거에 의해서 학습이라는 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 프레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평적 언어 교육. 네, 뭐 우리하고는 뭐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홀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그냥 지나갑시다. 홀트하고 일리치라는 학자들은 학교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홈스쿨링, 언스쿨링. 학교가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디스쿨링, 학교 교육, 공교육을 오히려 퇴치시키는 게, 그래서 집에서 아이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죠. 우리나라도 요새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일본인인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연예인 된 여자가 왜 그 뭐예요? 그 정자 은행에서 아이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홈스쿨링 하죠.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기르는. 이제 그렇게 부모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훨씬 더 인성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유리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 유형,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플레밍, 그 다음에 허니와 멈퍼드라는 사람, 그리고 콜브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학습 유형이 다르다. 여러분들은 뭐 MBTI 이런 거 그 재미로 하잖아요. 그 사람마다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어떤 사람은 비주얼, 시각적 정보에 의해서 학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오디오, 이 청각이 발달해서 들어가지고 주로 그 학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read and write, 읽고 써서. 그러니까 듣고 눈으로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보고 단어 외울 때도 그 책을 꼼꼼히 다 밑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줄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R 스타일이에요. read and write. 그래야지만 머릿속에 기억이 된대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키네틱. 이 키네틱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감각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되고, 그래서 레고를 통해서 학습하는 이론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키네틱, 스타일.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뭐가 지식이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그 학생이 어떤 인지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학습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청각 교육 나오고 이런 게 비주얼과 오디오를 동시에 해주면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소리도 강의로 목소리로 들려주면 비주얼 오디오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받아 써라. 그리고 과제를 자꾸 내주고 그래서 리드 앤 라이트형 스타일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물질로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뭐를 이렇게 제작하고 하는 그 기회를 주는 게 이제 키네틱 스타일의 학생들에게도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플레밍이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거고 또 콜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이제 MBTI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그 정보를 그 받아들일 때 감각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OJT 현장 가서 직접 만져보고 이래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사고형, think 타입, T 스타일이죠. 추상적으로 개념화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반성적 관찰이라는 게 리플렉티브 observation의 그 번역인데 관찰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능동적인 실험을 하는 스타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뭐 발신자형이냐, 수렴자형이냐, 동화자형이냐, 뭐 조절자형이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산자형은 자꾸 뭘 그렇게 떠들어요. 아이디어를 내고 막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를 그냥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되게 이제 감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자꾸 이렇게 발산을 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발표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죠. 질문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렴자형은 추상적인 개념화 사고, 추상적 개념화. 그러니까 그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만져보고 직접 기르는 것보다는 골똘히 생각을 하고 직접 자기가 생각이 나면 그걸 해봐야 돼요. 속이 풀리는 이런 사람을 수렴자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프로그램도 직접 그 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라. 과제를 줘가지고 뭘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근데 사실 이걸 우리가 학생들을 뭐 20명을 놓고 이 스타일을 나눠가지고 얘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쟤들은 저렇게 학습시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양한 학습 그 스타일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교과 과정을 짤 때 그 과제를 다양하게 내주는 거죠. 그리고 발표할 기회도 주고 자기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트 해서 그렇게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또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 교과 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지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애들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나머지 그 스타일에 안 맞는 애들은 지루하고 수업이 재미가 없고 나중에 끝나도 배운 게 없다고 하고 중간에 또 탈락할 염려가 커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학습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 허니 멈포드는 콜브 모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활동가 스타일이 있고 이론가 스타일이 있고 실용주의자, 직접 해봐야지만 속이 풀리는 애들이 있고 또 반영자는 자기가 배운 거를 어디 꼭 써먹어 봐야지만
속이 후련한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게 이제 허니 먼포드 모형인데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뭐 발산자형, 수렴자형, 동화자형, 조절자형 이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조직학 쪽에서 경영학에 이런 것들을 이용되는 건데 아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이중거리 학습 모형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일종의 시스템 이론입니다. 어떤 입력을 가하면은 가운데서 처리가 되고 아웃풋, 출력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PDCA 사이클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PDCA. 보통 이제 경영이 뭐냐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PDCA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사실 명답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P가 plan, D가 do, 실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check. 내가 실행한 것이 원래 계획한 대로 잘 됐나 안 됐나 점검하는 거를 체크한다고 그래요.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adjust,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해봐서 내가 원래 플랜 계획했던 것대로 잘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때 또 그걸 이용하면 돼요. 그죠? 근데 원래 계획한 대로 답이 안 나왔으면 반성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걸.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경영 활동이라는 게 계속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거다. 이런 그 모델을 만든 사람이 데밍이라고 하는 통계학자입니다. 품질 관리 이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PDCA라는 게. 그거하고 이 이중거리 학습 이론하고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뭘 하나 배웠으면 한 번 배워가지고 그게 기억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제를 냈을 때 학생들이 답을 내죠. 그러면 그냥 채점하고 그냥 묻어두면 걔한테는 학습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채점한 거를 주고 네가 어디가 틀리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해봐라 한 번 더. 그러니까 과제를 2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실제로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수가 2배로 힘들어요. 시험 문제를 2번 내야 되고 채점도 2번 해야 되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중고리 이론이 학습 효과는 상당히 높다는 게 여러 실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제 프로젝트를 시켜도 여러 번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 진행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결과를 내게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수정을 해서 다시 하게 하고 그거를 또 한 번 피드백 해주고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습의 효과는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중거리 학습 이론입니다. 그걸 이제 아지리스라는 학자하고 이제 쉔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조직 이거는 논학가하고 다고치라는 일본 학자인데 물론 이제 워싱턴 대학 교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본 대학 교수가 아니고 미국에 이제 귀화한 일본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학습 조직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학습 조직이라는 게 회사원들이 다 공부하는 게 학습 조직이 아니고요. 학습을 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지식 경영 이론도 이 사람들이 논학가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회사의 그 지식이라는 것이 개인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관리가 안 돼요. 그 사람이 2년, 3년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면 그동안 가리키고 우리가 투자한 지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려면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회사의 조직에다가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게 학습 이론입니다. 네, 학습 조직 이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직이 지식을 갖게 하려면 개인이 지식을 갖고 있는 거는 덤이고 조직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개인이 갖고 있으면 그 개인이 사라지면 그 지식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직에다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지식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비주얼 패러다임이나 그 프로세스 개선 운동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그 지식을 그 사람이 일하다 떠나도 회사의 그 지식 시스템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해야지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남는다. 이런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이 논학과 다구치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학습 조직 이론입니다. 물론 우리 이번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면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우리도. 첫 번째 교육했을 때와 두 번째 교육했을 때 그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첫 번째 교육했을 때 어떤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학습 효과라든가 강사들의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다 기록이 되고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학습 조직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거버넌스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교육 거버넌스하고도 직결되는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개발한 게 이제 텍스트와 대화 이론.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게 별거 없다. 여기서 텍스트라는 거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나의 의도 이거를 텍스트라고 하고 그거를 계속 커뮤니케이션,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이퀄 컨버세이션이다. 대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조직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건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가 만들어져야 그게 조직이다. 그런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 머리에 뭔 생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회의를 하든지 자주 만나서 뭐 티타임을 갖든지 이래서 대화를 자주 해가지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 노하우, 지식, 뭐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는 그런 체제라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지식을 빨리 확산시키고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한 교육 그 기생들이 있으면은 한 교육 동기생들끼리는 자주 모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어, 그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공부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차를 같이 마시면서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느낀 점을 이렇게 뭐 자유롭게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조직처럼 이 학습 팀을 만드는 거죠. 음. 그런 게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한 게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시스템 이론을 적용해서 피드백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의 에, 품질이나 결과물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나왔는지 교육을 시켰으면은 교육한 성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뭐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확인하면서 그 결과를 또 조직원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교수 평가 이런 거 하는 거를 그 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근데 학생들한테 잘 안 알려주죠.
어쨌든 구성원들이라면 강사든 학생이든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는 게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텍스트 및 대화 이론 그리고 대화 이론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 파스케 이론, 뭐 테일러의 이런 텍스트 대화 이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정기적으로 그 학생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강사나 교사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인류학 분야의 레이블 웽거라고 하는 그 두 학자가 개발한 게 이제 상황 학습 이론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실천 공동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영어로는 이제 Communities of Practice 이건데 에, 요즘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많이 하는 그 자기 개발 활동 중에 하나가 학습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교사들 평가하는 데도 아마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활발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 선생님이면 타 학교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새로 나온 뭐 교재나 이런 것도 리뷰를 하고 뭐 그 자기네들이 학생들 가리키면서 겪은 경험도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교수 학습법도 공유하고 이런 모임들을 많이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그러니까 대화 이론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 실습, 잡 쉐도잉 이런 게 이 상황 학습 이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실제 작업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한 팀이 같이 의논해 가면서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그 과정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회 인류학적 학문에서 바탕을 두고 나온 이제 교육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그림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냥 여기에 있는 그림대로 순서대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제안서 쓸 때 여기서 어떤 말들을 끌어다가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다른 기관하고 차별화해서 쓸 수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면 저한테 같이 토론하고요. 또 인터넷 뒤져보면은 이런 이론들이 엄청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좀 문장을 그런 데서 좀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 제안서 쓸 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제가 강의를 하면 꼭 질문이 없더라고요. 너무 쉽게 설명을 했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 7시에 뵙겠습니다.